스페인 마드리드 대학교에는 30년간 유럽 전통 의상만을 연구해온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코 안토니오. 프랑스의 화려한 드레스, 영국 왕실의 위험 있는 로브, 스페인 투우사들의 용맹한 복장까지 그는 평생을 유럽 복식 연구에 바쳤습니다. 그에게 패션의 중심은 언제나 유럽이었고 그 외의 문화는 관심밖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에서 본 한복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30년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르코 교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안토니오입니다. 30년간 유럽 복식사를 연구해온 교수이자 이제는 한복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린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18세기 프랑스 궁정 드레스 자료를 정리하던 중 잠깐 쉬려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우연히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배경 소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한 장면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궁중 연회 장면이었는데 여인들이 입고 있던 옷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넓게 퍼지는 치마의 우아한 곡선, 단아하면서도 절제된 저고리의 선, 그리고 붉은색과 푸른색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조화. 저는 그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 화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30년간 유럽 복식을 연구하면서 수천 벌의 의상을 보아왔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로코코 드레스는 화려했지만 과했고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드레스는 우아했지만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복은 달랐습니다. 저는 즉시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한복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검색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복의 색채는 단순한 미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방색이라는 철학적 체계가 있었고 각 색깔은 방위와 계절, 그리고 자연의 원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붉은 치마와 푸른 저고리의 대비는 제게 단순한 색채 대비가 아닌 음과 양,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의 조화를 보여주는 철학적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 존경하던 프랑스의 복식사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복에 대해 아느냐고, 이 놀라운 의상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아시아 의상까지 공부할 시간은 없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유럽 학자들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저 역시 30년간 유럽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한복 관련 논문과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제 연구실 책장에는 어느새 한복 관련 서적들이 한 섹션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유럽 복식 연구를 버리고 웬 동양 옷을 연구하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옷 속에는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무언가가 있다고. 유럽의 드레스보다 더 깊고 더 철학적이며 더 인간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2023년 봄, 저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떨림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드디어 한복의 나라에 왔다는 설렘이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궁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한복들이 봄 햇살 아래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이 박물관이나 특별한 행사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데, 한국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즐겁게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정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붉은 기둥과 푸른 하늘, 그 사이로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그림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이 살아 숨쉬는 현장이었습니다. 유럽의 박물관에 전시된 드레스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한복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동의 한 전통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50년간 한복을 지어온 장인 김미숙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작은 체구에 환한 미소를 가진 그분은 저에게 한복 한 벌을 보여주시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파란색 저고리는 청색입니다. 동쪽과 봄, 그리고 젊음을 의미하지요. 이 붉은 치마는 적색으로 남쪽과 여름, 생명력을 뜻합니다. 그분의 손끝에서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닌 우주의 원리를 담은 예술품으로 변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황색은 중앙을 뜻하며 권위와 조화를 상징합니다. 백색은 서쪽과 가을, 순수함을 의미하고, 흑색은 북쪽과 겨울, 깊이와 지혜를 담고 있지요. 이 5가지 색은 오행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목화토금수를 의미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유럽의 의복은 화려했습니다. 금실로 수놓고 보석으로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복은 자연과 우주의 이치를 옷 속에 담아냈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이 곧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철학을 담은 옷을 왜 유럽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소리 없이 빛나는 법이지요. 한복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교수님처럼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복을 만났다. 30년간 찾아 헤매던 답을 드디어 찾았다. 의상이 철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옷이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유럽 복식사학회에 온라인 특별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주제는 한복, 세계에서 가장 철학적인 의상이었습니다. 강연 공지가 나가자 동료 교수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마르코가 완전히 이상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연 당일 화면 속에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의 저명한 복식사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한 드레스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구해온 유럽 복식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화려합니다. 하지만 이 옷은 누가 입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왕과 귀족입니다. 이 드레스 한 벌을 만드는데 평민 가정에 10년치 수입이 들어갔습니다. 이 옷은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서민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었고, 흉내내려고 하면 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화면을 한복 사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한복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입니다. 유럽 드레스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옷의 본질을 보십시오. 왕도 입었고 양반도 입었으며 상인도 입었고 농부도 입었습니다. 물론 재료와 장식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 형태는 같았습니다. 한복은 신분을 과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매개체였습니다. 한 프랑스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 유럽 드레스의 정교함과 예술성은 다른, 어떤 문화도 따라올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교함과 예술성을 옷의 복잡함과 화려함으로만 판단한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술성은 절제와 조화에 있습니다. 한복을 보십시오. 단 두 가지 색만으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저고리의 짧은 선과 치마의 긴 선이 만들어내는 비율은 황금 비율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수준의 예술성입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철학입니다. 유럽 드레스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부와 권력, 계급 구분입니다. 하지만 한복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자연의 원리, 우주의 조화, 음양의 균형입니다. 저고리의 곡선은 하늘의 둥근 모양을, 치마의 직선은 땅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옷을 입는 것이 곧 천지인 사상,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면 너머의 학자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전통 의상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철학적인 의상입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유럽 복식만 연구하며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름다움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철학에 있습니다. 한국 체류 중 저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에 관한 전시를 보러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동시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시실 벽면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감옥에 끌려가기 전 찍은 기념 사진들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곧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찍은 사진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두루마기를, 여성들은 저고리와 치마를 단정히 차려입고 당당하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그녀는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호함과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럽 교수가 한국 독립운동가 사진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본 관람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복은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저항의 상징이었으며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일제는 한국인들에게 일본식 옷을 입히려 했습니다. 창씨 계명을 강요하고 한글을 쓰지 못하게 했으며 한복을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한국인이다.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전시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에서 전통 의상은 박물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날에나 꺼내보는 과거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한복은 달랐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혼이었고 정신이었으며 정체성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한국인들은 한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이 그들의 정신을 지켰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복은 한국인의 혼이자 자유의 상징이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한복은 빛을 잃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밝게 빛났다. 이런 옷을 가진 민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옷이 곧 그들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한복 연구자가 되기로 했어. 남은 인생을 한복을 세계에 알리는 데 쓰겠어. 이것이 내가 학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오. 마드리드로 돌아온 후 저는 제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한복,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이었습니다. 강연장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들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60년을 살면서 가장 큰 발견을 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진정한 철학이 무엇인지를 한복을 통해 배웠습니다.
강연 중간에 저는 특별히 한국의 시니어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듣고 계실지도 모를 한국의 어르신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명절에 입으셨던 그 한복, 부모님이 늘 차려입고 계시던 그 한복, 당신의 자녀들이 돌잔치 때 입었던 그 한복, 그 옷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복은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의 패션쇼에 한복의 요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한복의 선에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BTS가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합니다. 블랙핑크가 한복 스타일의 의상을 입으면 그것이 곧 글로벌 트렌드가 됩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전통이, 여러분이 소중히 여긴 그 문화가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싸우며 자녀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명절이면 한복을 꺼내 입으셨고 자녀들에게도 한복을 입히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문화 전승이었는지를. 저는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주들 세대가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랑스럽게 즐겁게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전통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가치를 가르친 여러분 덕분입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문화 강국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지 삼성이나 현대 때문이 아닙니다. K-드라마, K-팝, 그리고 한복으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한복이 있습니다. 유럽 학자인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복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철학적이며 가장 의미 있는 전통 의상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이 문화유산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계속 전해주십시오. 한복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코 안토니오 교수는 이제 유럽에서 한복 전도사로 불립니다. 그는 여전히 마드리드 대학교에서 강의하지만 이제 그의 강의실에는 한복이 걸려있고 학생들은 한복의 철학을 배웁니다. 30년간 유럽 복식만 연구하던 교수가 한복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한국 시니어 세대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전통이 이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큰 문화유산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복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문화이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그것을 지켜온 여러분입니다.